네, 오늘 토론의 연사는 노동자연대 다함께 운영위원인 김하영 동지십니다. 김하영 동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략과 점령에 반대하는 반전운동을 건설하고 또한 확대시키는데 헌신적으로 기여해 오신 활동가십니다. 2007년에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 반전회의에도 참가하셔서 직접 연설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하영 동지는 북한 사회의 성격과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여러 편의 글들을 써오셨습니다.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에 입각해서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그런 글들을 여러 편 발표하셨는데요. 그런 글들을 모아서 이미 2000년대 초반에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김하영 동지의 힘찬 연설을 시작으로 이번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하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토론할 주제는 동아시아의 불안정에 대한 것인데요. 지난 2, 3년 동안 동아시아는 긴장과 갈등이 증대해왔습니다. 최근에 남중국해도 그렇고 동중국해도 그렇고 그리고 한반도 주변 특히 이제 서해 할 것 없이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사례만 한번 들어보면요. 올해 4월 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난사군도라고도 불리는 그 군도의 스카보로 섬에서 약 2달 동안 대치를 했습니다. 원래 필리핀 군함과 중국 순시선이 이렇게 2달 가까이 대치를 했는데 또 이런 대치가 있는 와중에 그 주변 지역에서 미국과 필리핀이 합동 군사훈련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합동 군사훈련에는 미국과 필리핀만 참가한 게 아니라 호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도 군대를 일부 보내서 이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게다가 대치가 계속되는 중에 미국 태평양 해병대 사령관은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미군이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지금 보시는 것은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에서 지난 6월 초에 중국과 일본의 대치가 벌어졌던 상황입니다. 한 4시간 가까이 대치가 벌어졌는데 그러나 이 센카쿠 열도의 그 대치는 매우 위험한 2010년에도 벌어졌었고 매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치가 벌어지기 바로 하루 전날 중국은 그 동중국해 해상에서 실탄 해상 훈련을 했는데 이때 실탄 해상 훈련을 한 목적이 이 센카쿠 열도 상륙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지금 일본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륙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군사 훈련을 했다고 이야기할 만큼 긴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훈련은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항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동중국해에서 벌어진 이 대치에도 미국이 끼어들었는데 미국 국무부는 이 대치가 있고 나서 얼마 뒤에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범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 역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미국이 무력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죠. 세 번째 그림은 서해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이 제주도 남단에서 6월 22일에서 22일까지 한미일이 세 나라가 연합 해상 훈련을 했고 그다음에 곧 이어서 23일에서 25일까지 서해에서 한국과 미국이 연합 군사 훈련을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주의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과 미국만이 아니라 일본까지 포함된 최초의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알려지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지금 한미일이 합동으로 연합 군사훈련을 공식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여기 미국 항공모함이 2010년 연평도 상호포격 이후에 미국 항공모함이 다시 서해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 되는데 바로 이 중국의 위협적인 또 다른 서해에서 벌어지는 일로 일본이 서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지스함은 작전 반경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공해에서도 중국이 작전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중국하고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지난 4월 초에는 또 러시아와 중국이
서해에서 연합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서해에서 연합훈련을 하면서 자신이 연합훈련을 하는 목적은 최근에 서해에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군사훈련을 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그 목적을 노골적으로 밝히기도 했죠. 과연 도대체 동아시아에서 왜 이런 긴장과 갈등이 증대하는 것일까?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제국주의론에 비춰서 이 동아시아의 불안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긴장과 갈등이 증대하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의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단순화해서 표현하자면 세계 자본주의는 지금 장기적인 수익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 국가 간의 상대적인 경제력 비중에 그런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대한 지정학적인 함의를 가지는데요. 왜냐하면 수익성의 위기는 협력적인 세계 경제 운영을 어렵게 하고 바로 그런 데다가 상대적인 경제력의 변동은 정치 권력의 변동을 끊임없이 수반하기 때문에 국가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질서는 위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위계 질서의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국가와 현재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 사이에 이 심의 대결이 과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자본주의의 역동적인 발전이 세계 경제의 불균등의 분포를 끊임없이 바꾸고 또 이것이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을 끊임없이 바꿔놓기 때문에 국가들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초제국주의론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레닌의 이런 지적은 오늘날 21세기 초를 사는 오늘날 우리 세계에도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최강 자본주의 국가인 영국이 미국과 독일의 부상에 직면했다면 오늘날 국가 간의 세력 균형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미국의 상대적인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 세계 산업 생산의 50% 정도를 생산했는데 1980년에 가면은 25%로 이것이 줄어듭니다. 물론 1991년 냉전이 종식된 다음에도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했지만 그 이후에도 경제적인 지위가 하락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옛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라크 전쟁 같은 것을 일으켰지만 결코 그 시도들이 성공하지 못했죠. 반면에 중국은 1990년대 말부터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공하면서 미국의 세계 패권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자로 떠올랐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10% 정도, 30년 동안 10% 굉장히 높은 성장률인데 성장을 구가했습니다. 여기 지금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5%에서 15% 이상, 15%까지 성장한 곳이고 여기 연두색이 1.5에서 3% 성장한 곳인데 이게 미국이고 중국이죠. 정확히 3배 이상의 격차가 성장의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8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은 GDP가 20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980년대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도 되지 않았는데 2010년에는 그게 9.32%로 올라가고 그것이 PPP 기준, 그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13.37%까지 올라갑니다. 보시면 미국은 25%에서 23% 정도로 하락했고 일본도 7.95에서 8.72로 하락했고 독일도 역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이 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세계 GDP에서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이죠. 수치를 한 가지만 더 보자면 그 주요국 GDP 순위를 살펴봤을 때 2005년에 중국은 5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2007년에 독일을 앞질러가지고 3위로 올라가는데 2010년이 되면 일본을 앞질러서 2위가 되죠. 일본이 1968년부터 계속 2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42년 만의 굴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인 위상은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빠르게 높아졌는데 중국이 이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에게 광대한 수출 시장을 제공을 하면서 역내 무역과 생산의 구심이 됐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굉장히 밀접한 그 상호 의존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지역의 중심적인 경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한국, 대만이 모두 다 중국이 최대 무역 상대국이 되는 그런 변화를 가져왔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 한국의 그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2000년에 9% 정도에서 2010년에 20%를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 반대 구도를 대미국 무역 의존도에서 보이는데 20%였던 것이 10%로 떨어지죠. 일본에도 똑같은 그 관계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과 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하고의 관계 속에서 경제를 성장시켜온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는 거였고 미국에게도 중대한 위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그동안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이 아세안 나라들의 제1위 고역 대상국도 역시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93년에는 1% 남짓하던 것이 13%로 올라가고 대일본 일본의 무역 의존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서 그 중국의 경제적인 위상이 그 무역 의존도를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경제적인 위상의 증대가 그냥 경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정학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측면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중국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증대한 것이 그동안 미국의 헤게모니가 관철되고 있던 그런 국제 질서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측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이용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에 대해서 해외 직접 투자를 늘린다거나 공적 개발 원조를 확대하고 있죠. 보시면 지금 중국은 외환 보유액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인 일본과도 엄청나게 격차가 큰데요. 바로 이 중국이 투자하거나 대출에 든 자금이 남반구로 유입이 되면서 이들 나라의 중국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증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남반구 나라들은 그 신자유주의 조건을 전제로 해서 세계은행이나 IMF로부터 돈을 빌려 써야 되는데 이제는 중국이 이 엄청난 외환 보유고를 바탕으로 해서 남반구에 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2007년에는 앙골라 같은 나라가 중국이 우리가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동안 IMF랑 협상하던 것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반구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의 사례는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그 세계 곳곳에서 원자재들을 많이 들여오게 되는데 특히 중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원자재들을 많이 들여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들 나라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그동안 아프리카나 중남미 나라들이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이런 관계가 미국의 영향권에서 그 나라들을 떼어내는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미주 기구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이 중남미 국가들이 그동안에는 이 미주 기구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거수기 노릇이나 했었는데 이제는 이와는 판이한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가 났고 이것이 사실은 중남미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가 작용하고 있다는 이런 분석들을 여러 언론들이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의 부상은 또 러시아에게도 운신의 폭을 넓혀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열렸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바로 이 상하이 협력기구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하이 협력기구는 여기 보시는 너무 흐려서 잘 안 보이시는데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그 주둔해 있는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등 미국이 그동안 중앙아시아의 진출을 쭉 하기 위해서 구축해두었던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그런 기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을 쭉 살펴봤는데 사실 중국의 이런 정치적인 영향력 증대는 아시아 나라들 사이에서 무엇보다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의 교역이 급속하게 증대하고 또 흑자를 기록하면서 경제 성장을 하니까 대외 정책을 취할 때 중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미국을 주로 생각했다면 이젠 중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06년에 호주의 다우너 외상이라는 사람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중국 견제 정책에 대해서 제안했을 때 그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고, 그리고 2009년에 취임한 일본 민주당의 하토야마 총리는 비록 매우 단임을 했고 그 정책이 성공하진 못했지만 탈미 이바, 그동안 일본이 타라 입구를 외쳤다면 이 사람은 탈미 이바를 외치면서 미국을 벗어나서 아시아로 향한다,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에서도 나타났는데 2004년 17대 국회에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의 55%가 미국보다 중국이 더 중요한 외교 대상이다, 이렇게 설문에 답했습니다. 그리고 임동원, 정세현, 이종석 등 예전 민주당 정권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인사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한반도 평화포럼이라는 그런 기구는 아주 강력하게 균형 외교를 주장을 하고 있고 한미동맹 일변도 정책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 정책이 기반이 될 청사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중국하고의 교육 규모가 미국과 일본의 교육 규모를 합친 것보다도 더 커진 상황을 한국의 정치인들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의 가장 중요한 세력이 호주, 일본, 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나라에서 벌어진 지금 제가 설명한 것 같은 변화는 정말 미국에게 걱정스러운 변화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중국의 경제 성장이 지정학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두 번째 측면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2년 동안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경제 성장 퍼센트를 훨씬 선회해서 13% 가까이 매년 군사력을 증강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것보다 중국의 국방비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죠. 그래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추산한 것을 한번 보자면 중국의 군사비는 2011년에 1,3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해군력 증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이 특별히 호전적이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중국 지배계급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 공장으로서 세계 각지 주로 중동에서 엄청난 양의 원유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 원유 수송로가 생명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대외무역을 위한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가 또 이들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중국에게는 인도양과 말라카 해협을 거쳐가지고 중국 본토로 들어오는 이런 해상교통로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밑바탕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해상교통로, 그 원유 수송로와 대외무역의 통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바로 그 선을 따라서 중국은 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선을 따라서 이 지역의 해상 통제권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데 지도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여기까지는 다 자기 바다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중국의 해안선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른 나라들의 항구를 이용을 합니다.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에서부터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에 있는 항구들을 쫙 하면서 이 항구 사용을 추진하고 이 항구를 건설하는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이 나라들과의 그 외교적인 그 관계도 긴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런 중국의 생각, 이렇게 이 지역 바다에 대한 해상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중국의 생각은 미국의 헤게모니랑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로 중국이 지금 통제권을 갖기를 원하는 이 바다는 미국의
태평양 함대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바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상황, 왜 이 바다를 미국이 지배하는가, 이런 상황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미국의 이 군대를 조금 더 태평양 동쪽, 괌이나 하와이 이쪽으로 더 밀어내고 싶어 하는 것이 중국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요 선을 제1도련선이라고 부르는데, 제1도련선 안에서 미국 해군이 작전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 이것을 지금 중국 해군 전략의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접근 및 지역 거부 전략이라고 이렇게 다소 어려운 말로 부르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미국을 동쪽으로 밀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로 요 바다 안에는 대만 해협이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것처럼 여기 남중국해에서 여러 영토 분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해서 미국이 이 중국의 가까운 바다 안에 들어와서 작전을 펼치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이 중국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은 군사력을 더 증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해군 항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모함 킬러라고 말하는 둥펑 미사일 같은 것을 개발해서 여기까지 사정권이 이르면 적어도 항공모함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태평양 바다에 군사 투사력을 주로 보내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정치적 영향력 확대, 그리고 군사력 확대로 이어져서 이것이 기존의 미국의 세계적인 영향력과 충돌하고 있다. 중국은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 논리, 경제적인 성장의 논리 자체가 그런 쪽으로 향하고 있다 하는 점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 미국의 상대적인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이런 추세는 최근에 두 가지 사건과 맞물려서 훨씬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실패한 것이고, 두 번째는 2008년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미국은 한층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중국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한층 반등하는 이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상황을 너무 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냉전 이후의 세계 질서에서 미국은 여전히 유일 초강대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IMF 2010년 통계인데요. GDP를 보면 미국이 1위인데 미국은 14조 6천억 달러를 넘고 중국은 5조 7천억 달러 정도인데 약 3배의 차이가 납니다. 1인당 GDP를 보면 더 큰 차이가 나는데 미국은 47,240달러, 중국은 4,000달러 수준에서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한눈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군사력 면에서 보자면 중국과 미국의 격차는 훨씬 더 커집니다. 이것은 바로 올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국방비 지출 순위인데 미국이 1위고 중국이 2위이지만 이 두 나라의 격차는 엄청나고 미국이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나머지 순위의 15나라를 합쳐도 미국을 쫓아가지 못하는 군사력을 미국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로 보자면 중국의 군사력이 증대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조각들이 훨씬 커졌지만 전체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제기관들이 미국이 언제 중국의 추월을 당할 것인가 이런 시기를 막 앞다퉈서 내놉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2027년이다. 세계은행은 2023년이다. IMF는 2016년이다. 막 이런 통계들을 막 내놓는데 그런데 이런 중국의 경제력 전망은 과연 중국의 경제가 현재 같은 성장 추세를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감안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이미 세계 경제 위기가 확산돼가지고 중국까지 영향을 현재 미치고 있고 그래서 중국 경제의 성장 전망치가 이미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 그 위기를 뒷받침하고자
거품이 훨씬 더 많이 터졌는데, 거품을 훨씬 더 많이 키웠는데 이것이 터지면 정치적인 불안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 경제가 수출 의존에서 내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이런 과제도 그것이 과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과제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그 회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컨대 중국 위협론은 정치적인 목적이 상당히 깔려있는 과장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장이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이런 부상을 굉장히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 특히 테러와의 전쟁에 패배한 이후에 이 동아시아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서열의 맨 꼭대기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사의 심정으로 이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죠. 2006년에 발행된 4개년 국방 검토 보고서에 보면은 미국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국가도 지역이나 세계 안보를 좌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기만이 그것을 좌우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서슬퍼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10년 넘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변화에 제대로 대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바마는 지금 세계 전략의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프가니스탄에 엄청나게 많은 미국 군인들, 소위 과잉 확장돼 있다라고 표현되는 그런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이 묶여 있는 군대를 철수해서 외교 군사적인 중점을 아시아 태평양으로 이동해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미국 세계 전략 조정의 핵심적인 그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많이 들어왔던 아시아 중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지난해 11월에 포린 폴리시라는 잡지에 미국의 태평양 세기 이런 글을 기고한 것이나 아니면 비슷한 시기에 오바마가 9일 동안 아시아 나라들을 순방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최우선 순위가 있다 이런 얘기를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런 미국의 전략 조정의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도전 세력의 등장을 허용하지 않겠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의 패권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미국이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서는 그것이 굉장한 위력을 갖는 것처럼 많은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는 매우 큰 장애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미국은 재정 적자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 4천억 달러에서 최대한 1조 달러의 국방비를 줄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시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새삼 새로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미국의 국방 보고서들 같은 것을 찾아보면 이미 1990년대부터 미국은 중국을 새로운 잠재적인 위협국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려고 노력했지만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내내 그것에 성공을 거두지 못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같은 걸 2000년에 겪고 이러면서 아시아에 금이 환영한 것이 아니고 군사비도 축소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그동안 이라크에서 했던 군사적인 작전도 승리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에서 경쟁 세력이 급부상하니까 다급하게 아시아에 귀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미국의 처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그 방한에서 연설했던 크리스 하먼이 지금 미국의 처지는 상처 입은 야수와 같다 이런 비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야수는 평소에도 위험하지만 상처 입었을 때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전략 조정은 제가 봤을 때 동아시아의 지역에서 훨씬 더 불안정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이 상처 입은 야수라는 비유는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경제적인 경쟁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인 경쟁이 교차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고전적 제국주의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잘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중국의 확대된 영향력을 다 차단해 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은 그동안 이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인 영향력이 성장한 것을 견제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재구축하기 위해서 이 TPP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하고 영향을 맺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과 모두 다 미국은 TPP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환태평양 지역을 통틀어서, 그리고 이미 한국에다가도 이 TPP에 들어오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최근에 뭐 동아시아 정상회의다, 뭐 아세안 지역 포럼이다, 아세안이다, 이런 그 동아시아의 다자 협력 기구들에 열심히 참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그동안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한 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공세적인 외교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 그 자신의 압도적인 우위, 장기인 군사력을 가지고 힘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군사적인 노력을 쏟고 있다 하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앞서서 얘기했을 때 중국은 해상 교통로의 안전, 뭐 원유 수송로 같은 것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미국은 이 똑같은 지역에다가 미군 해군 전력의 60%를 투여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그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는 50%를 투여하고 있거든요. 10%를 더 증강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국은 미국 해군이 아까 제가 일도련선이라고 보여드렸던 그 선 안에 들어와서 작전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것을 중국 해군 전략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미국은 바로 얼마 전 지난 1월 달에 발표한 신국방 전략에서 어느 국가가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해도 미국은 이 지역에서 군사력을 투사할 것이다라는, 바로 요 일도련 안의 지역이죠. 여기에 미국은 군사력을 투사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면 반박 대응을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방식은 뭐 스텔스 폭격 능력을 증대시킨다거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증대시킨다거나 뭐 핵 잠수함을 늘린다거나, 그리고 특별히 또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한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뒤에 제가 나중에 한미일 그 군사 협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미사일 방어 체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중국이 이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에 전면 반박하는 미국의 전략에는 바로 이 지역에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또 이 지역을 파고드는 방법에는 이 중국이 부상하니까 동아시아 주변 나라들이 걱정이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변국이 군사력을 막 증강하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경계하고 우려를 하는 마음을 이렇게 파고드는 방식으로 미국은 이 지역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런 지역, 지금 이게 남중국해의 그 파라셀 제도, 이 시사군도라고 되지, 파라셀 제도, 스프레틀리 군도, 난사군도라고 불리는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과 갈등을 겪고 있고, 그리고 아까 여기 다오이다오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센카쿠 열도라고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하고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지역에서 중국은 일본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지역은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일도련 내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죠.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만약에 분쟁이 벌어진다면 중국의 상대국들에게 미국은 보호막을 제공하겠다. 즉 베트남하고 중국이 갈등을 하면 베트남에게, 뭐 필리핀하고 미국이 갈등하면 필리핀에게, 중국과 일본이 갈등하면 일본에게 보호막을 제공하겠다고 분쟁에 끼어들면서 바로 이 일도련 내에 중국에 가까운 앞바다에 대한 개입력을 미국은 증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보면은 노골적인 중국의 포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국이 추진한 것만 골라본 것인데요. 지난해 11월에 미국은 호주를 방문해서 2,500명 이상의 미군을 상시 배치할 수 있는 군사기지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기지는 아까 제가 진주 목걸이라고 보여드렸던 인도양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남중국해를 지나가지고 여기 그 중국 본토에 이르는
요 중국이 해상 통제하고자 하고 있는 요 선을 배후 감시하는 기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 6월 달에 미국은 열심히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중국에 있는 주변 나라들의 기지를 구축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한때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 해외 주둔 기지였던 수빅만과 클라크 공군기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이것은 확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의 깜라인만 해군 공군 기지 같은 경우에는 이곳은 19세기 이래로 제국주의 열강들이 이 아시아에 진출할 때 늘 발진 기지로 사용했던 전략적인 요충지거든요. 바로 요곳을 미국이 다시 사용하도록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우타파오 해군 기지는 베트남 전쟁 때 B-52 전투기 이런 데를 발진했던 그런 중요한 요충지인데 바로 여기를 사용하는 것도 미국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다에서 중요한 말라카 해협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 말라카 해협에 근접해 있는 싱가포르에 미국은 연암 점투함을 영구 배치하기로 여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하고도 군사적인 협력을 증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양상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모아보면 이렇게 빨간 점들, 인도, 싱가포르, 호주,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여기 타이는 아직 찍혀있지 않은데 이렇게 아주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찍히지 않은 가까운 나라들, 빤 나라 몇 안 되는 미얀마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라오스 같은 것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이런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미국이 아니라 중국하고 친했던 곳인데 미국은 최근에 아주 열심히 이런 나라들하고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클린턴 국무장관이 라오스를 방문했는데 그 방문은 57년 만에 방문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버마, 미얀마라고 불리는데 버마를 주목할 만한데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 버마의 관계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버마는 중국에게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나라입니다. 중국은 요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남중국해로 가는 게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통하지 않고도 원유 수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바로 중국의 발전한 남부 도시로 향할 수 있는 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얀마의 시트웨라는 곳에 항구를 이용해서 석유 수송을 직접 할 수 있는 관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곳을 미국이 미얀마에 찾아가서 관계 개선을 함으로써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인 요충지에 미국이 손을 뻗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미국의 우호국들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방식으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데서 빠졌던 이런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도 미국이 중국 포위에 열심히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맹 강화 전략,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동맹 강화 전략을 통해서 한국은 지금 제가 설명한 동아시아 불안정의 한가운데 서 있는 처지가 됐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살펴볼 가치가 있는 것이죠. 먼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아시아 동맹은 미일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아주 오랫동안 강한 나라, 즉 미국의 편에 붙어서 성장하는 그런 전략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토야마 총리가 들어서서 일시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오바마 정부는 한국에서 벌어진 천안함 사건을 기회로 잡아서 이것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 문제다라는 것을 딱 기회로 잡아가지고 일본의 후텐마 기지를 유지하고 하토야마 총리가 변화시키려고 했던 미일 관계를 따옴표 소위 말해서 정상화시키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미국이 중국 포위 전략을 사용하는 데서 아주 중추적인 구실을 하는 것으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국방비도 줄여야 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일본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동아시아 지역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의 지역적인 위상을 강화시켜주겠다 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모색을 해왔고, 바로 이 점이 최근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동맹의 성격을 변화시켰는데,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몰고 올 불확실성에 함께 대처한다라는 것이 동맹의 성격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위대의 성격을 변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자위대를 동적 방위력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그동안 자위대가 지키는 방어를 위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해양으로 진출하게 만들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시아에서 원죄가 있는 이 일본이 매우 위험천만하게도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목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일본이 무기 수출 3원칙을 완화한다거나, 아니면 원자력 기본법을 고쳐가지고 핵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또 총리산하위원회 같은 곳에서 헌법 해석을 고쳐서 이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헌법 해석이 막 나온다거나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이 뭐냐? 이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당했을 때 뭔가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바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은, 만약에 집단적인 자위권이 헌법상의 해석으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일 군사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라는 그런 상황에서 일본 자신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동맹국인 한국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이 허용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상의 집단적 자위권 해석이라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매우 불안정하게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바로 이 맥락에서 일본이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증대를 매우 바래왔다 하는 점을 좀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명박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본하고의 군사보호협정을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엄청난 저항 여론에 부딪혀가지고 그것을 시급하게 중단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강력하게 원해가지고 추진했던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사실 미국은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안보관계를 증진시켜가지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이루겠다라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최근에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이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이라는 것이 열렸었는데, 바로 이 회담의 핵심적인 내용이 삼자 안보협력 강화였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에 관해서 그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미국의 이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에 관한 관심의 핵심 밑바탕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이라는 것이 있다는 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억하시겠지만 아까 반접근 지역 거부라는 중국의 전략을 무력화하는 데서 미사일 방어 체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 늘 북한을 핑계로 한 것이었다, 북한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는데, 사실 그것은 핑계일 따름이고 중국을 실제로 겨냥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훨씬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 공동선언은 지금 여기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 견제 전략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을 아예 명문화했고, 그리고 한미 협력의 범위가 동북아를 넘어서 남중국해 분쟁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도 언급을 구체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 방어 체제를 구축한다 하는 것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미국의 동아시아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관계하고 직접 연관되지 않더라도 미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벌어진 군사적인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문제 같은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파 협정 같은 데에 따르면 그 미군은 한국에 있는 군사시설을 필요하면 자신들이 이용할 권리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 기지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미국은 그것을 기항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 해군력을 60%로 증강한다고 했을 때 미국은 더 많은 기항지가 필요한 것이고, 제주도 같은 전략적으로 중국과 아주 가까운 지역에 기항지를 미국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거기는 MD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천혜의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지정학적으로. 그런 것을 미국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중국의 부상, 그리고 또 그것을 견제하고 헤게모니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 이런 것 때문에 동아시아의 갈등과 불안정이 매우 증대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한국이 밀접하게 휘말려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야 말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은 그 관계가 매우 복잡한데, 특히 경제적으로 보면 그 두 나라는 상호 의존적인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막대한 수출을 해가지고 경제를 성장시켜왔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다시 미국에 빌려줌으로써 또 미국이 중국의 수출품을 많이 사들일 수 있는 이런 그 의존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시장 이데올로기들이 주장하는 것하고는 달리 이런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이 앞서 제가 설명한 갈등 관계들, 이런 것을 잘 억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1914년 이전에 영국과 독일은 매우 밀접한 경제적인 관계를 유지했거든요. 영국은 독일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 이전에 미국과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밀접한 경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두루 알다시피 이 나라들이 재앙적인 관계로, 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이런 경제적인 밀접한 관계가 막아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필연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매우 불안정한 지역에 살고 있다, 위험한 세계에 살고 있다 하는 것만큼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자본주의 논리 자체가 빚어낸 지정학적인 논리가 오늘날 우리 세계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자본과 국가들이 기회만 있으면 다른 국가와 그 자본들을 서로 제압하려고 경쟁하고 갈등하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로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실천적인 결론들이 몇 가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짧게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먼저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 그리고 그것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적인 지위를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일체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해야 된다. 우리가 국제적인 지위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자국 정부의 정책에 조금도 협력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확실하게 반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맹 강화 정책이 될 수도 있고, 대북 압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군비 증강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바로 복지 삭감이라든지 긴축이라든지 하는 국내 정책과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미국 제국주의 정책과 한국 자국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이 결코 중국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이나 의존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결코 인류를 위한 더 나은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국주의 간 갈등에 어느 한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반제국주의 운동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국의 갈등 증대의 노력들, 뭐 군비 증강 노력들에 반대하는 그런 여러 나라들의 운동들이 아래로부터 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제국주의에 맞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제국주의 갈등 중에 어느 한 편을 드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본주의의 경제적인 경쟁과 지정학적인 경쟁의 연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국주의 같은 것은 그냥 일부 호전적인 지배자들의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동력학 자체로부터 비롯하는 논리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국주의에 일관되게 반대하려면 그것은, 그리고 군사적인 긴장과 뭐 전쟁 같은 것을 진정으로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본주의 자체에 반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좌파들이 해야 될 역할은 이런 운동이, 단지 평화를 원하는 운동이, 그리고 제국주의의 여러 문제들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자본주의 자체에 반대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애써야 될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